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과제, 일본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아침 강요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방류를 결정하려고 했었다가 어민단체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끝내 방류 결정까지 강행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그 원자로 시설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이 됐고, 또 원자로 폭발을 막기 위해 냉각 용수를 투입하면서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계속 쌓아온 건데요. 일본은 내후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서 방출하겠다는 건데, 희석을 하더라도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 톤 넘게 쌓여 있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러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외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등은 이게 원자력 안전기준에 맞다라면서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이라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기자. 예. 하루에 140톤씩, 이게 지금 10년이니까 125만 톤이 지금은 저장 용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90%가 찼다는 거죠. 내년이면은 다 찬다고 합니다. 137만 세제곱미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예. 내년이면 다 차니까 올해 안에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였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어요. 바다에 버리는 거 아니면은 다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네. 다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거. 이를테면 뭐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서 뭐 하는 거 뭐. 그런데 바다로 방출하는 게 다른 거에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애시당초 이거 결정해 놓고 여론 수렴하는 척하면서 이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국제 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IAEA 기준에 맞아요. IAEA가 특정 이제 방사성 물질을 어느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네. 하면은 바다에 방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 희한한 뭐 다양한 뭐 방사성 물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왜 여기에.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 기억하시잖아요. 2011년에 지진 발생하면서 원자로를 담아놓는 경남 용기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빗물도 들어가고 지하수도 유입이 되고 이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이 뜨거워지면 폭발하니까 계속해서 냉각수를 부어주고 있고, 그렇죠. 이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모여 예. 있는 물이. 그래서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이거를 ALPS 뭐 알프스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그거를 다 이제 반감시켰다. 그래서 기준치 아래로 했다라는 건데, 일본 내에서도 그걸 못 믿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다시 도쿄전력에서 다시 이거를 낮추겠다 뭐 한 적이 있어요. 한 1, 2년 전에. 게다가 예. 알프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다핵종 제거 설비. 요 알프스라는 기술을 통하면 삼중수소 빼고는 다 뭐 제거가 됩니다라는 게 주장인데, 뭐 이들 주장처럼 정말 다 제거가 된다 쳐도 삼중수소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트리듐. 그래서 삼중수소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뭐 30년에서 뭐 길면 40년 동안 이제 나눠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해류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 바다를 버리면은 이게 예. 돌면은 결국은 한 1년 있으면은 한반도까지 온다라는 거거든요, 바다로. 정확히 한 예. 200일 정도면 제주도 오고, 예, 예. 300일 정도면 동해로 오는 걸 저희가 뭐 계산한 건 아니고요. 독일에 있는 연구소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그림을 좀 시뮬레이션 그림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네. 미국은 지지했고요. 네. 하면 미일 관계를 이제 고려를 한 거고,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자기네들이 삼중수소를 어느 정도 바다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 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예. 이제 먼 나라들은 그렇게 우리 같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닌가 봐요. 돌아서 한참 후에 뭐 몇 년 후에 그게 도달한다 그러고, 또 그때는 많이 희석이 돼서 갈 테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기도 한 거죠, 네. 유창수 PD. 예, 일단 미국 국무부가 어제 성명에서
오염수라는 말 대신에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처리수라는 거는 이제 처리가 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쓰는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썼다는 것에서 이미 이제 외교적으로 일본이 작업을 충분히 많이 해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입장문을 보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란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네. 심지어 감사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이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지와 효과를 검토하고 결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 여기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검토한 방법이라는 게 다 뭐 공기 중에 날려보낸다, 땅에 파묻는다 뭐 이런 거라서 근본적인 방법도 아니었고요. 그 중에 제일 싼 방법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감사한다고 말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설정한 배출 기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쿄 전력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 2011년에 원전 피해 입은 상황에서 네. 우왕좌왕하고 그 해수 투입을 망설이다 결국 폭발까지 가게 만들었던 게 도쿄 전력이고요. 그렇죠. 그 후에도 사태 수습이 아니라 사건 은폐, 책임 떠넘기에 골몰했던 회사고 최근에도 그 원전 지진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보 은폐를 계속 비난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2012년 12월에 공공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인이 방사능 측정에서 공표하는 걸 금지시켜버리고요. 네. 2013년에는 특정 비밀보호법을 만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나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게 한결같이 사건 해결보다 그냥 덮자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을 믿고 그 기준치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냥 따라라. 일본 정부 괜찮다고 하는데도 일본 어민들이 반발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김준일 대표, 예. 그 우리나라는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만들었는데 네. 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없다. 뭐 이런 국무조정실 산하 TF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거든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공개했어요. 공개했고 어제 일본 대사를 초치했을 때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도쿄에서 총 100회 이상 외교관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열지 않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도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강창일 주일대사가 지금 1월에 일본에 갔는데 아직 외교상 모태기 외교상 못 만났습니다. 지금 3달이 지났는데도 이거 2주 안에 만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예 외교 라인이 한일 외교 라인이 단절됐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한국 무시하고 가겠다 이런 기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했는데 예. 정부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 오늘 2부에서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거 궁금하고 국제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등등등등 2부에 더 깊이 여러분 인터뷰 함께 하시죠. 자, 유창수 PD 다음 주제요. 예, 4.7 재보선 이후에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과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여야가 모두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금요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4선의 윤호중 의원, 3선의 박완주 의원 입하전으로 앞치게 됐습니다. 네. 조국 논란에 대한 입장, 또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과 다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다음은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갖게 되는데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이 지금 당권 주자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고요.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폭 확대를 어제 저희 방송에서 거론을 했죠. 예.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오는 금요일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당권 주자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외에도 초선의 김웅 의원, 윤희숙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는 잠시 후에 국민의당 연결해서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김준일 대표 예. 민주당부터 들여다보죠. 예, 민주당은 일단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3명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진보 그룹을 좀 대표하는 성향이 있는데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가장 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제 두 후보를 모아놓고 토론회? 기자 간담회? 비슷한 걸 했는데 두 후보한테 딱 비교하는 질문으로 그걸 던지던데요.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와 검찰 개혁을 연결시키는 당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약간 다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약간 더 네. 인정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원내대표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뽑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원내대표 토론회였어요.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 나왔는데 이미 지난 총선에서 다 심판받은 문제다. 이거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사태를 금기시하는 게 당내 문화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선을 어느 정도 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가 아직도 지금 당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면 흔들고 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지금 후보가 두 명이잖아요. 윤호중 의원, 예. 박완주 의원. 윤호중 의원은 이른바 친문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 박완주 의원은 비주류, 비문으로 일컬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조국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두 사람한테 던졌을 때 입장이 갈렸군요. 예. 갈렸군요. 근데 이게 원내대표나 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서는 그 지난 9일에 2030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언급한 게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네. 이게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 받으면서 뭐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받으면서 일부는 또 입장을 수정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2030의 뭐 용기를 칭찬한다. 이렇게 나서는 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입장들도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엊그제 재선 간담회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입장문에 담자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최종안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2030 초선들에게 공감한다는 정도로 그쳤는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는 이어지는데 당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에는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그 패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쇄신의 방향도 정하는 건데 지금 패인 분석이 똑부러지게 구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안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당내 강경파의 뭐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뭐 어찌됐든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네, 그것도 네.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런 예. 상황에서 지금 이제 친문 이선 후퇴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문 이선 후퇴론.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뉴스닥이 준비가 돼 있어요. 강훈식 의원 나오세요. 예, 이 부분은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게 관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작가 김현우 씨가 쓴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윤 전 총장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집안 내력, 개인사 등이 담겨 있고 전체적으로 미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서 화제고요. 어제가 요게 포함이 됐다고 해서 어제 뉴스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조국 장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말했다는 친구들한테 직접 말했다? 거죠. 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이 출간되는데요. 윤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경욱 전 연합뉴스 기자가 쓴 책입니다. 네. 윤 전 총장과 3시간 동안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고교 생활 얘기, 뭐 지금의 모습 등 에피소드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의회가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한다. 이런 생각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월에는 윤 전 총장과의 가상 청문회 질의응답을 엮은 윤석열 국민 청문회라는 책도 출간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예. 김준일 기자, 예. 이 상황들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막 쏟아내는 거고 심지어 윤석열 TV를 만드는데 윤석열 총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윤석열 TV를 만들기 책 저자가 만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줄대기를 했다. 뭐 이번에 한번 뭐 좀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있어요. 여기저기서. 예. 그래서 금태섭 제3지대에 갈 것이냐 뭐 국민의 힘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지켜볼 문제다. 그거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재보선 후에 첫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그만큼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이 쏟아지는 책을 봐도 알 수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